2020년 7월 25일에서 26일 사이 용인시 처인구 한 원룸에서 발생한 살인 추정 사건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8월 5일, 바로 내일이죠. 검찰로 송치, 살인 및 시신 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됩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특정 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합니다. 분명 강력범죄이고 혐의 입증의 증거가 충분할 경우 재범 방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공개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피의자는 중국 국적, 즉 외국인입니다. 용인 토막 살해 피의자 49세 중국 국적의 유동수. 왜 경찰은 잔혹범죄, 특정 강력범죄라고 판단하고 신상 공개 결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유동수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석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첫 번째 섹션은요, 바로 실종 접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된 이야기인데 2020년 7월 26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용인시에서 식당 일을 하는 중국 국적의 박 씨는 어제까지도 함께 일을 했던 42세 중국 국적 여성 A 씨가 출근하지 않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핏 그녀에게 들었던 그동안의 사정들, 이야기들, 무언가 좀 고충들,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해봐도 묵묵무답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며 용인 동부경찰서는 3가지부터 확인합니다. 첫째, 휴대폰 내역 조회. 둘째, 금융거래 내역 조회. 셋째,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 치료, 보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A씨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즉, 생존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그녀의 행적의 끝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놈을 만나고 사라졌다. 자, 일단 우린 이 사건에 대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특수성인데요. 저희가 과거 야외방송으로 진행을 했던 인천 삼산동 굴포천 마대자루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물론 그 외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백골의 사체가 발견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만약 신원 같은 게 확인을 해보려고 해도 지문 등록도 안 돼 있고 실종 신고가 아예 안 돼 있고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않은 사람들, 정확히 표현하면 실종이 되어도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 예를 들자면 한국인이어도 가족과 등지고 좀 어두운 데서 일을 하거나 이름을 가명을 쓰면서 말이죠. 혹은 국적이 다른데 불법 체류 또는 주변 지인들이 그냥 원래 자기 나라로 돌아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그 누구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는 바로 암수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 이 경우도요, 실종 신고가 따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이후 시신이 변사체로 발견되어도 지문이 없거나 특정할 만한 무언가가 없다면 또 우리에게는 치아에 이런 힌트가 있는 사람, 이런 얼굴로 보여질 사람, 나이대는 이럴 것 같은 사람, 이런 내용으로 나왔을 겁니다. 즉,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섹션 두 번째, 그놈 유동수 그리고 피해자의 행적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 경찰은 그놈을 만나고 사라졌다라고 한 것일까요? CCTV를 추적해본 결과 두 사람은 7월 25일에 함께 만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CCTV를 계속 따라가 보니 마지막 들어간 곳은 바로 유씨의 원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6일날 누군가 나옵니다. 나온 사람은 유씨뿐입니다. 그 안에 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시 들어간 유 씨가 또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반복하는데 그 집에서 피해자 A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경찰은 분명히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해서 26일 새벽에 있던 그 행적, 모습에 대해 다시 확대를 해서 봤는데 보통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깊게 둘러쓴 모자,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배낭을 메고 있는데 배낭에 무언가 가득 찬 느낌. 그리고 어디론가로 갔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와서 또 비슷하게 무언가를 넣은 느낌? 분명히 나갈 땐 빵빵했던 것 같은데 왜 가방에 빠져있지? 들어갔는데 다시 빵빵해져서 나왔네? 들어간 사람은 둘, 나온 사람은 하나. 그렇게 A씨는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그 집 안에는요, 모든 흔적이 확인됩니다. 첫째, 피해자의 유류품이 확인되는데 그냥 일반적 유류품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혈흔이 그대로 묻어있는 유류품. 그리고 그 유류품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가방에 들어갔던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비닐봉투 같은데 그대로 있었지요.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유류품은 뺐구나 라는 겁니다. 왜 그랬지? 혹시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신원 확인은 안 돼야 되니까. 두 번째, 그 원룸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혈흔 자국이 확인됩니다. 즉 루미놀 반응에서 확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혈액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간접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 둘이 들어갔고 나온 사람은 없는데 안에 피해자의 혈액만 있다. 직접 증거는 없다 치더라도 살인의 증거는 가능합니다. 27일 긴급 체포합니다. 근데요, 경찰은 이 흔적에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하죠. 혈흔만 있고 사람은 없다. 살인의 흔적. 근데 아까 봤던 CCTV에서 나가는 모습에 가방이 있다, 걸어갔다, 비닐봉투가 있다. 2번 왔다 갔다 했다. 혈액이 집에 엄청나게 많다. 소름이 돋았던 겁니다. 이거 일반 살인사건 아니다. 토막 살인사건이다. 왜냐면 가방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죠. 만약 사람 한 명을 다 넣는다라고 했다면 대부분 큰 캐리어 가방 이런 식이었을 텐데 배낭에 매는 가방 정도였다면, 그 정도 크기였다면 분명히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해서 차가 없는 유동수, 그러면 분명히 걸어나가 다시 유기하고 돌아왔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라 주변 근거지에 놓여있는 산이나 혹은 하천, 강 이런 곳에 두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경찰은 수색을 시작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철두철미하게 모두 다 수사를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요, 피의자 신분이었던 유 씨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집에 온 적 없는데요? CCTV 봐봐. 같이 들어갔잖아. 그럼 중국말을 합니다. 같이 들어갔잖아. 이 사람 그 사람 아닌데? 이거 나 아니에요. 이게 왜 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집에 들어간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이후에는요, 계속적으로 묵비권만 행사합니다. 집에 있는 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요, 난 모르는 건데? 그거 뭐 옛날에 묻은 건가 보죠, 뭐. 뭐 옛날에 우리 집에 있었을 때 뭐 이렇게 관계 갖거나 하거나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 혈액인가 보죠, 뭐.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라고만 주장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해서 자꾸 부인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경찰 입장은 달랐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살해 정황의 증거는 모두 있다. 분명 같이 들어갔고 그 안에 혈액 양이 어마어마했고 혐의 입장에 혐의 적용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일단 유 씨가 국내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주소지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원래 외국인 신분들은 충분히 그게 확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신고가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또 하나, 휴대폰도 없는, 즉 선불폰이라고 해서 유심 같은 곳에서 쓰는 그런 쪽이라 도주의 우려가 명확했습니다. 자, 여러분, 혐의 부인에 대한 건 분명 경험치입니다. 시신이 나오지 않으면 자신은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또 있습니다. 왜 아무런 처리를 안 했을까요? 어떤 얘기냐면, 사람을 죽였다, 시신을 유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토막살인을 해서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류품을 뺐습니다. 근데 집안에 혈액을 따로 치운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그 유류품, 즉 자신이 죽인 사람의 혈액이 묻어있는 비닐이나 그 유류품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였던 거죠. 위에 언급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안 잡힌다. 왜 안 잡히죠? 신원 모를 거니까. 누구도 실종 신고 안 할 거니까. 그동안 그런 이야기들이 암암리에 잘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바로 경안천인데요. 경안천은 지금 제가 오늘 방송 찍는 8월 4일 일반적으로 산책로, 왼쪽에 있는 산책로가 보이실 겁니다. 저기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돼 있거든요. 진짜 무서운 얘기를 좀 해보면, 만약에 시신 찾는 게 좀 늦었으면 시신은 저렇게 불어난 물에, 급류에 휩쓸렸을 겁니다. 그리고 사라졌겠죠. 자, 분명 범인은, 유씨는 자신이 있던 겁니다. 경험치적인 거죠. 들었든 뭐했든 사람들이 여기 잘 안 오고, 사람들이 발견하기도 어려울 거고, 발견해도 실종신고도 안 했으니까 찾지도 않을 거고, 이런 겁니다. 경찰은 정말 열심히 이곳을 수색합니다. 굉장히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인력이 투입됐고요. 결국 시신을 발견합니다. 7월 29일 오후 7시 20분 남동 경안천 인근에서 신체 상반신 일부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건 비닐봉지 같은 데 있었고요. 그리고 나무다리 아래쪽에 약간 매장된 채 확인이 됩니다. 집에서는 딱 2km 떨어진 곳이었죠. 자,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럼 분명 나머지도 이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 수색견까지 동원해 지속적으로 찾습니다. 7월 31일 오전 11시 50분 경안천에 있는 나무 교각 아래에서 나머지 시신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시신이 굉장히 심하게 훼손되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께 다가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토막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했다 뿐만 아니라 시신 훼손에 대한 모습 자체가 유기하기 위해 너무 잔혹스러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다 나갈 수 없는 얘기지만요, 부피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많은 행동을 한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도대체 범행 동기가 뭘까요? 말을 중간에 갑자기 중국어라면서 못 알아듣겠다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한국에 F4 비자로 벌써 들어온 게 10년 전입니다.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몰라요. 못 알아듣겠습니다라는 반응 때문에 프로파일러가 총 2팀이 투입됩니다. 한 팀은 한국 프로파일러, 한 팀은 중국인 프로파일러. 결국 31일 그냥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라고 결국 자백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끝내 자백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됩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요, 경찰에 유추만 있을 뿐입니다. 상황적인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둘이 연인 관계라고 합니다. 헤어져서 살해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동안의 연락 내역, 그리고 당시의 상황, 이런 거였죠. 헤어졌던 사람을 쫓아가서 만났고 집으로 데려와 살해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
근데 놀라운 건 이 둘 다 중국에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일을 하며 의지를 하게 됐고 연인 사이였다 헤어졌고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분노심을 느껴서 살해한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집에 따라 들어갔지? 라는 문제인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자꾸 쫓아오고 그랬다면 집에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을 텐데 굳이 왜 그랬을까? 라는 의문점이 남다는 거죠. 밖에서 얘기를 해도 될 텐데. 해서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금융거래 내역, 즉 금전관계에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조사를 했다라고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 씨는 왜 끝까지 부인을 하고 검찰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집 안에서 어떤 흔적도 감추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은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아까 저희 시청자분도 들어오셔서 여기가 탄천이라고 많이 불린다. 실제 그런 명칭으로 불리진 않는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 여기 알아요. 그리고 여기 저희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전달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사시는 분들도 여기도 좀 개발 좀 해주지. 좀 여기가 수풀이 하도 우거져 있어서 이거 좀 깎지. 그래서 민원을 넣으면 그때만 와서 이렇게 깎고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이렇게 수풀 같은 게 많이 자라 있어서 굉장히 좀 평상시에도 좀 음침하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제보를 받을 때는 여기가 처인구잖아요. 용인시 처인구인데 다른 쪽, 어디라는 얘기 안 할게요. 다른 구는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하면서 여기는 왜 그렇게 안 해주냐. 이런 식에 대한 불만도 좀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이거 이러다 여기 괜히 사건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도 예상을 했다는 분도 있다고 하고, 산책을 다니면서도 굉장히 좀 으스스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대요. 이렇게 주변에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약간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해요.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약간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 걱정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져서 갑자기 좀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였죠. 사실 이런 관련 사건들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2018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 2018년에 이제 중국이죠. 똑같이 중국 국적인데 그 여성을 살해하고 이제 뭐 유기한 건 아니고요. 토막 유기를 낸 건 아니고 그 살해하고 시신하고 동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가 됐던 거거든요. 둘이 말다툼하다가 죽여놓고 이제 집 안에서 그대로 뒀던 거였는데, 그때 당시 살해 방식도 이제 화가 나서 죽였다라고 해서 굉장히 처참하게 죽인 걸로 확인이 돼요. 흉기로 되게 이제 난자하게 죽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해 의지가 명확하다라고 판단했는데, 비정상적으로 같이 이제 또 집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당시 2018년에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근데 이런 게 껴요. 이거 뒷이야기니까 좀 드릴게요. 이거 완전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먼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사건이 터지면, 특히 살인사건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우발이냐 아니면 계획이냐도 되게 중요해요. 이건 법리적 관점이니까. 그거에 따라 형량이 완전히 바뀌니까, 형량의 리미트가 달라지니까, 이게 우발이냐 계획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추하고 있는 것 중에, 만약에 정말 치정 때문에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이미 헤어진 상황인데 원룸에 들어갈 때 만약에 피해자하고의 이야기가, 이건 뭐 어떻게 더 밝혀줘야 되겠지만, 피해자와의 이야기가 뭐 잠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니면 집에 가서 물건 가져가 그러면 라고 얘기를 해놓고 집 안에서 살해를 했으면 이건 계획살인이거든요. 계획살인에다가 시신을 엄청나게 훼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를 하고, 그리고 끝까지 범행을 지금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신상공개 결정이 이렇게 빠르게 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마도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리고 그 계획적 살인에 대한 게 유인 살인일 확률에 대한 게 높지 않은가? 그리고 시신을 그렇게 토막 살인까지 할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다 된 게 아니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잔혹스럽게 움직인 거라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닐이라던가 이런 것도 애초에 미리 준비된 거 아닌가, 혹은 왜냐면 비닐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집에 그대로 뒀어요 그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한데, 만약 정말 사이코틱한 케이스라면 치정 때문에 정말 계획적 살인을 했을 때 그걸 갖고 있는 거는 범죄 심리적으로는 그것도 있대요. 그 트로피.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 이런 치정 문제 때문에 원한 살인을 저지르면, 계획이죠. 계획적인 거, 우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계획 살인을 저지르면 그냥 안 죽인다 그래요. 죽일 때도 예를 들면 막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너가 왜 죽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어가는 거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람의 이제 시신에 대한 부분은 따로 처리를 하지만 자기가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 트로피물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해서, 이거 혹시 트로피적 개념으로 유류품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냥 다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그냥 전에 해주신 얘기에 대한 얘기만이에요. 그래서 신상공개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이거. 왜냐면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는 신상공개 결정이 나봤자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신상공개 결정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이 공개가 되는 거지, 검찰 안에서는, 검찰로 넘어가면 어차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서 수사를 받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고유정처럼 그 재판 받으러 갈 때, 뭐 공판 받으러 갈 때, 이럴 때 딱 들어갈 때 보시면 이렇게 잠깐 싹 지나갈 때 모자이크 없이 얼굴 나오는 거,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거 아니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찍더라도 신상공개가 안 됐으면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런 케이스가 공개가 만약에 됐으면 검찰 측에서, 검찰선에서 공개가 결정이 나면, 검찰에 있을 때 공개가 되면 공판 갈 때만 가능해요. 근데 요즘에도 아시겠지만 저 고유정 그때 방송 때도 여러분이 아마 직접 라이브로도 보신 분 많을 텐데, 요즘에 벽 자체를 너무 이렇게 해놔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에 들어간 상황에서 신상공개 결정이 났다고 해서 얼굴 보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판장 가서 얼굴 보는 게 아닌 이상 그건 되게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 자체가 7월 25일에서 26일날 그랬고 27일날 체포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되게 빠르잖아요. 신상공개 결정이 검찰 송치 전에 바로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수사가 빨리 마무리가 되고 시신 찾는 거에 몰두했고,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들어갔다는 걸 보면 아마도 굉장히 잔혹하게 했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내일 아마 기사가 뜰 거예요. 내일 얼굴도 뜰 텐데 저희는 유튜브에는 그걸 같이 넣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사건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 이런 거와 관련돼서 함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